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2편의 4장의 4절 불법 행위입니다. 먼저 서론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책임체계의 구조를 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 즉 계약 책임과 그 외의 손해배상 책임, 즉 계약 외 책임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계약 외 책임은 다시 불법행위 책임과 위험 책임으로 구분되고요.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다시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으로 구분됩니다. 이 계약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 이하에서,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제750조 이하에서 체계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지만, 위험 책임에 대해서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과 같이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계약 책임에 대해서는 제390조를 중심으로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오늘 우리 강의는 계약 외 책임 중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조문 75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계약 외 책임의 체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약 외 책임 중 불법행위 책임과 위험 책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임에 반해서 위험 책임에서는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이 점에서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책임에서는 귀책 사유도 책임 요건이 아닙니다. 이 위험 책임이 적용되는 위험원, 예컨대 자동차, 비행기, 원자로 등은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효용도 막대합니다. 위험원을 가동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아닌 적법행위이죠. 그런데 해당 위험원에 잠재하던 위험이 현실화되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키면 위험원의 지배자, 즉 위험원으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 영역과 무과실 책임 영역이 있죠. 그런데 두 영역 모두 위법행위라고 하는 점은 공통되지만 후자에서는 귀책 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불법행위 중에서 과실 책임 영역에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과실 없이 행동했다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험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영역에서는 과실 없이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확대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국가경제 위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요. 쉽게 말해서 가령 기업에서 근로자가 근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 경영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모두 배상하라고 한다면 기업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겠죠.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보호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가 요구되는데, 피해자의 배상에 대비한 펀드 조성, 보험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민사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 책임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의 것입니다. 살인과 같은 행위는 민사 책임과 동시에 형사 책임, 즉 형벌의 대상이 되지만 양 책임의 성립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을 부담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 책임은 손해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형사 책임은 손해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은 그 예가 되겠죠. 이 개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책임에서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손해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 책임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와 과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약 책임을 공부했는데 계약 책임에서 공부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손해입니다. 자, 이 손해 발생인데요. 아무리 위법 유책한 가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민사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는 책임 발생을 위한 제1차적 요건입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이 750조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으로 가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민사 책임에서의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으로 위법성을 보겠습니다. 우선 위법성의 개념인데요. 우리 민법 제750조는 위법성을 이 불법행위 성립의 독자적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용민법은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라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했는데 현행민법의 입법자는 다른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즉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하게 되면은 엄격한 의미의 권리가 아닌 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서 일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행민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용민법의 권리 침해라고 하는 요건을 위법성 요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계약 책임에서도 이 위법성 요건이 문제되지만 그 판단은 소극적인 방향, 즉 유치권, 동시이행 항변권 등과 같은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가 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을 위반한 것 자체가 일단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판단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불법행위 책임에서 위법성 요건은 사회 구성원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주는 일입니다. 즉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위법성 판단의 준거는 무엇일까요? 이 제750조의 위법성 판단에 관해서는 형법상의 위법성론을 차용하는 등 매우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간단히 실질적 위법성론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실질적 위법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준거에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타 규범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겠습니다. 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볼 텐데요. 우선 정당방위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가 자기 집에 침입해서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강도 B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이 A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긴급 비난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걸어가던 A가 갑자기 차도로 돌진하는 B의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C 소유의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A의 C에 대한 가해 행위는 긴급 비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C는 B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가해 행위를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정당 행위인데요. 법 규범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의사의 치료 행위, 또 국제법에 따른 전쟁에서의 인명 살상 행위,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다음은 귀책 사유입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과실 책임의 원칙의 표현이죠. 이 원칙은 개인적 자유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하는 것이고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의 규범적 기초로 기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가 내지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를 얻기 때문이죠. 이 귀책 사유는 개인에 대한 비난 요건으로서 여기에서는 책임 능력과 고의 과실이 문제됩니다. 먼저 책임 능력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입니다. 법률 행위 부분에서 얘기한다면은 의사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해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 능력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책임 능력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만 연령과 심신 상실이 책임 능력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753조와 754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자, 고의과실입니다. 고의는 행위의 결과를 인식한 경우이고 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죠. 750조에서 말하는 과실은 추상적 과실로서 판단 기준은 평균인, 즉 가해 행위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의 개념에 대해서는 계약 책임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요. 이 귀책 사유 요건과 이 위법성 요건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양자는 이론상 구별되고 또 구별해야 합니다. 이 귀책 사유와 이 위법성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예로서 이중계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A와 B 사이에 A 소유의 갑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에 다시 A가 C와 이중으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런 사안을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C가 A, B 간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A, C 간의 제2 계약이 무효다라고 한다든가 혹은 C가 B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제2 매수인 C가 A, B 간의 선행 매매 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은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C가 A와 거래를 했다고 하면은 이 C의 행위는 제1 매수인 B의 채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성 요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C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하는데 사안에서 C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A 소유의 물건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B와 C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C의 행위가 경쟁 질서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귀책 사유와 위법성 요건은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 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의 이익 균형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책임의 경우에는 채무자, 즉 가해자에게 있는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을 전환해서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그 예가 되겠는데 나중에 공부를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은 이것은 이 증명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효과 즉 손해배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범위 그리고 방법입니다. 자연인 외에 법인도 명예, 신용 등의 법익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도 배상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미 공부를 했지요.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에 관해서는 393조와 39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법행위 책임에다가 제 393조를 준용하는 이런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책임과 달리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예견손해라고 하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해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764조는 이 명예훼손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 적당한 처분으로서 과거에는 사죄 강구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죄의 강요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751조 2항이 이 법원은 손해배상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그 개념과 손해 항목의 분류를 보겠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조문이 750조, 751조, 752조 이렇게 세 조문인데 이 세 조문의 관계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들 세 조문은 모두 손해 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50조는 단순히 손해라고 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고 751조는 신체, 자유, 명예, 기타, 정신상의 손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피살자의 최근친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세 조문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751조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750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751조는 750조와의 관계에서 주의적 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52조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와 아울러서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제752조도 예시적 열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침해 외의 손해의 경우에도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외의 사람도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손해의 분류와 손해 3분설인데요.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손해 항목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물건에 대한 손해와 사람에 대한 손해입니다. 각각 대물손해, 대인손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는 이 통설 판례가 소위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해 3분설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인 손해를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로 구분을 하고 이 재산적 손해를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했을 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죠. 네, 이 세 가지를 이 손해 3분설에서 얘기하는 손해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해 3분설에 따른 적극적 재산 손해, 소극적 재산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이것은 서로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 여부, 그리고 범위 이것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분류를 봤는데 우리가 분류한 이 각 손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건에 대한 손해입니다. 물건의 멸실 또는 소유권의 상실의 경우에는 멸실, 상실 당시에 해당 물건의 시가, 그 시가가 손해겠죠. 그 다음에 물건 훼손의 경우에는 수리 이유와 수리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이것이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불법 점유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임료 상당액이 손해입니다. 자, 물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이런 식의 전형적으로 이런 식의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은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물적 손해에서의 위자료는 통상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다. 이것이 이 판시 내용의 근본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손해입니다. 사람에 대한 손해는 생명침해와 신체침해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가해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 피살자는 사망 순간에 권리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는 소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합니다. 즉 가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즉사의 경우에도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가해 행위 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가 사망한 때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의 손해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항목으로 치료비, 장례비 이런 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침해의 경우에 피살자에 대해서 부양 청구권을 가졌던 사람은 부양 청구권 상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양 의무자가 지출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극적 손해인데요. 이 소극적 손해는 생명 침해와 신체 상해에 있어서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서 계산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적어놨는데요.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수입액에다가 수입 가능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생활비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 당시 수입액에다가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수입 가능 기간을 곱하고 중간 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는 생활비를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하지 않죠. 또한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요. 다음에 정신적 손해를 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손해와 달리 사람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정신상 손해가 통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 751조와 752조가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익, 즉 신체, 자유, 명예, 생명의 침해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통상 손해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자료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성과 이 상속성 문제인데요. 이 문제입니다. 이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다른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 이 상속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이런 입장이 있고, 한편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성과 상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대립됩니다. 자, 어떤 학설을 취해야 할까요?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 등의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는 법익의 침해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만 그러한 법익의 침해로 인해서 생긴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 청구권과 구별해서 그 양도성과 상속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망자의 위자료 청구권 문제입니다. 사망자, 특히 즉사자도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위 시간적 간격설의 입장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한편으로는 사망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은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년 또는 10년 중에서 먼저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중에 이 불법 점유와 같이 이 불법행위가 계속성을 띠는 경우, 일시적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불법행위가 계속성을 띠는 경우에는 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문제인데요. 이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도 계속 발생해서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날이 발생하는 각 손해에 대해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배상액의 조정입니다. 먼저 배상액의 경감 청구인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 원인 등을 참작해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765조의 규정입니다. 이 배상액의 조정과 관련해서 기타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이것은 이 불법행위에 준용됩니다. 그리고 이득공제도 채무불이행 책임에서와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책임이죠. 다음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750조의 일반 요건에 변경을 가한 경우, 예컨대 증명책임의 전환, 무과실 책임 등이 포함된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명책임의 전환, 무과실 책임 이런 것들의 목적은 뭘까요? 네, 이 불법행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해자가 유수와 또는 심신 상실자여서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자 또는 대리 감독자, 즉 법정 감독 의무자에 가름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 무능력자에게는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이 법정 감독자 또는 대리 감독자는 자신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귀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고 있죠. 이것을 증명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고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이 법정 감독자 또는 대리 감독자의 채무 이것은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대리 감독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의 사용자, 이 사용자는 제756조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 감독자, 대리 감독자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데 학교에서 교사 B의 지도 아래 야외 활동을 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A의 행위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자, 미성년자라고 해서 다 책임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정 감독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A의 친권자, 즉 A의 부모가 법정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대리 감독자는 교사 B입니다. A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 B가 연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때 B가 소속한 학교 법인은 사용자로서 756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755조 1항 본문과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책임을 보겠습니다.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가름해서 사물을 감독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사용자에 가름해서 사물을 감독하는 사람, 이 사람의 예로서는 현장 소장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용자는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되죠. 그런 만큼 그에 대응해서 그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이 756조의 책임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756조의 책임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용관계의 의미입니다. 756조의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위임, 조합의 경우에도 756조의 사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형 이론입니다. 75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가 사무집행 관련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무집행 관련 행위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집행 행위 자체 여기에 엄격하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형상 사무집행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외형 이론입니다. 민법은 외형 이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그에 대응해서 사용자의 이익도 고려합니다. 즉 피해자 자신이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공부할 때 제35조와 관련해 가지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공부했었죠. 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도 외형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과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것은 그 토대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용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하는 요건의 문제인데요. 이 사용자 책임의 성질에 관해서 사용자 자신의 고유한 책임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유책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입장이 있고 이에 반해서 피용자의 책임을 대신한다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위책임설이라고 하는데 이 피용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하는 이 요건은 대위책임설에서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판례는 대위책임설에 따라서 피용자가 제750조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성질인데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배상 능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용자의 가름해서 사물을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용자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제756조의 책임이 성립해도 피용자는 제750조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책임을 집니다. 즉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상권입니다. 이 756조에 따라서 배상을 한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의 성질은 사용자 책임의 본질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위책임설의 시각에서 볼 때 구상권은 채무 없이 책임을 진 사용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일 것이고, 고유책임설의 입장에서의 구상권은
부진적 연대 채무에 있어서의 내부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장이든 구상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만약 구상권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피용자에게 위험성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용자가 그 위험을 피용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상권 제한의 근거로 통설은 소위 과실상계설을 채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그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구상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도급인의 책임인데요. 이 757조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죠. 그러한 도급계약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757조 본문은 당연한 규정이고, 그래서 규범의 중심은 757조 단서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보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추이를 다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증명 책임이 전환된 과실 책임을, 그리고 소유자에게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758조 제1항의 책임은 수목을 심고 기르는 것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이 758조에 의해서 책임을 진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에 대한 책임입니다. 앞집에서 풀어놓은 송아지가 밭에 들어와서 심어놓은 농작물을 뜯어 먹었다든지, 아니면 풀어놓은 개에 물려가지고 상처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그리고 점유자에 가름해서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의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학설은 이것을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분할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이 불법행위를 모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런 때에도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 사람이 동시에 총을 쏘았고
그중 한 발만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누구의 총탄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에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자신은 가해 행위와 무관하다, 인과관계가 없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사람은 면책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행위를 끝으로 채권편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짧지 않은 여행이었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